달빛처럼 포근한 옛 이야기, 월명야담입니다. 오늘도 건강과 웃음이 늘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함께 해주시면 더 많은 이야기를 들려드릴 수 있습니다. 자, 이제 달빛 같은 이야기 속으로 함께 걸어가 보겠습니다. 한때 청렴한 관리로 이름을 떨치던 홍정수가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그를 고든 대나무 같은 분이라 부르며 존경했지요. 하지만 세상은 고든 사람을 그대로 두지 않는 법입니다. 탐과 놀이들이 그를 눈엣 가시로 여겨 모함을 꾸몄고 홍정수는 끝내 억울한 죄명을 뒤집어 쓰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홍정수는 마지막 남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자신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문서, 조각들이 조심스럽게 접혀 있었지요. 떨리는 손으로 그것을 쓰다듬던 홍정수는 막내딸 홍련을 불렀습니다. 홍련아, 예, 아버지. 15살 홍련이 촛불 아래 고개를 숙이고 앉았습니다. 홍정수는 말없이 비단 보자기를 홍련의 손에 쥐어주었지요. 이것을 잘 간직하거라. 언젠가 아비의 결백을 밝힐 날이 올 것이다. 아버지, 무슨 말씀을. 하지만 홍정수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그는 스스로 목숨을 끊었지요. 억울함을 호소할 곳조차 없는 세상에서 그가 선택할 수 있는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홍정수가 세상을 떠난 뒤 홍련은 먼 친척 되는 집으로 몸을 의탁하게 되었습니다. 그곳의 주인은 홍정수와 사촌간이었던 홍덕수였지요. 하지만 정작 집안을 좌지우지하는 이는 큰며느리 심어량이었습니다. 월양은 홍련이 들어오던 날부터 눈살을 찌푸렸습니다. 죄인의 딸이라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집에 들이시다니 아버님도 참. 집안 사람들 앞에서는 차마 내색하지 못했지만 월양의 속마음은 달랐지요. 홍련이 젊고 아리따운 데다 양반집 교수의 품위까지 갖추고 있으니 그것이 월양에게는 눈에 가시처럼 느껴졌던 겁니다. 홍련아, 오늘부터 내가 아침물 깃는 일을 맡아라. 그리고 마당 쓸기도 내 몫이다. 알겠습니다. 홍련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처마 밑에 얹혀 사는 몸 거절할 수 있는 처지가 아니었지요. 며칠이 지나자 월양은 홍련을 아예 몸종처럼 부려먹기 시작했습니다. 날이 밝기도 전에 물을 길어오라 하고 밤이 깊도록 바느질을 시켰지요. 저것 좀 보게. 양반집 교수였다는 것이 이제는 종년과 다를 바 없구먼. 마님께서 들으시면 큰일 나네. 식모들조차 홍련을 비웃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아무 말 없이 묵묵히 시키는 대로 했지요. 품속에 간직한 비단 보자기만을 쓰다듬으며 아버지의 원한을 잊지 않으려 애썼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월양이 소중히 여기던 비치 뒷꽂이가 사라졌습니다. 어머, 마님, 뒷꽂이가 없어졌습니다. 뭐라고? 월양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 뒷꽂이는 친정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것으로 값으로 따지자면 쌀 수십 석은 좋게 될 만한 물건이었지요. 당장 찾아라. 누가 감히 내 뒷꽂이를 훔쳐갔단 말이냐. 온 집안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식모들은 뒤주며 장롱이며 샅샅이 뒤졌지만 뒷꽂이는 나오지 않았지요. 그때 월양의 눈이 홀로 구석에 서 있던 홍련에게 향했습니다. 내가 한 짓이로구나. 예, 저는. 내가 아니고 누가 그랬겠느냐? 이 집에서 귀한 물건을 탐낼 만한 것이라곤 너밖에 없지 않으냐. 월양의 목소리가 날카로웠습니다. 홍련이 아무리 결백을 호소해도 소용없었지요. 오히려 월양은 더욱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이것들아, 당장 홍련의 방을 뒤져라. 식모들이 홍련의 방으로 몰려갔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한 식모가 무언가를 들고 나왔지요. 마님, 이것 좀 보십시오. 식모의 손에는 홍련의 요 밑에서 나왔다는 빛이 뒷꽂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홍련은 눈이 휘둥그레졌지요. 아닙니다. 저는 그런 적 없습니다. 저것 봐라. 증거가 나왔는데도 발뺌을 하는구나. 월양이 씩씩거리며 홍련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리고는 주저없이 홍련의 뺨을 후려쳤지요. 내 아비가 죄인이라더니 딸도 도둑놈이로구나.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아픔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아버지를 모욕당한 것이 더 아팠지요. 아버지는 죄인이 아니십니다. 감히 대들어 이것이 정말 월양은 곧장 관가로 사람을 보냈습니다. 이웃 고을의 사또 강도윤에게 급히 전가를 보낸 것이지요. 강도윤은 월양의 먼 친척벌이자 탐욕스럽기로 소문난 관리였습니다. 해가 기울 무렵 강도윤이 포졸들을 거느리고 나타났습니다. 도둑질한 것이 누구냐? 저기 저 계집아이입니다. 월양이 홍련을 가리켰습니다. 강도윤이 홍련을 훑어보더니 비웃듯 말했지요. 허허, 양반집 교수 출신이라지 않았나? 그런 것이 이제는 좀 도둑질이라니 억울합니다. 저는 훔친 적 없습니다. 홍련이 울먹이며 외쳤습니다. 하지만 강도윤은 코웃음만 쳤지요. 증거도 나왔는데 무슨 억울함이냐? 당장 곤장을 쳐라. 예, 포졸들이 홍련을 마당에 내동댕이 쳤습니다. 곤장이 홍련을 내리쳤지요. 한 대, 두 대, 세 대 홍련은 입술을 깨물며 신음을 참았습니다. 하지만 10대를 넘어가자 더 이상 견딜 수 없었지요. 계속 쳐라. 도둑질한 것이 버릇을 고쳐야 하지 않겠느냐. 강도윤의 차가운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곤장은 멈추지 않았지요. 그만. 홍련의 의식이 흐려졌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지요. 그때 월양이 손을 들었습니다. 됐다. 이제 그만 쳐라. 죽기라도 하면 우리만 곤란하지 않겠느냐. 포졸들이 곤장을 거두었습니다. 홍련은 마당에 축 늘어진 채 피를 흘리고 있었지요. 저것을 끌고 나가 내쫓아라. 도둑질한 것을 집안에 둘 수는 없지 않으냐. 마님, 하오나 밖에는 눈이. 상관없다. 당장 내쫓으란 말이다. 월양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식모들이 주저하며 홍련을 끌고 나갔지요. 밖에는 한방눈이 내리고 있었습니다. 식모들은 홍련을 대문 밖에 내던지듯 내려놓고는 황급히 문을 닫았지요. 홍련은 눈 쌓인 땅 위에 쓰러진 채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차가운 눈송이가 홍련의 얼굴에 내려앉았습니다. 곤장을 맞은 부위에서는 피가 멈추지 않았지요. 붉은 피가 하얀 눈 위로 번져갔습니다. 이렇게 죽는 것인가. 홍련의 의식이 점점 희미해져 갔습니다. 추위도 아픔도 이제는 느껴지지 않았지요. 다만 아버지의 얼굴만이 어렴풋이 떠올랐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아버지의 원한을 풀어드리지 못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홍련은 마지막 힘을 다해 품을 더듬었지요. 그리고 그곳에서 축축하게 젖은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피로 얼룩진 손으로 그것을 꼭 움켜쥐었지요. 아버지, 홍련의 입에서 가느다란 신음이 새어나왔습니다. 눈발은 더욱 거세게 내렸고 홍련의 몸 위로 하얀 눈이 차곡차곡 쌓여갔지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눈 쌓인 길가에 쓰러진 홍련을 거들떠보지 않았지요. 죄인의 딸이라는 소문이 이미 마을에 퍼진 뒤였습니다. 저것 좀 보게. 도둑질하다 쫓겨난 계집아이라지 않은가. 쯧쯧. 그러게 말일세. 교수였다는 것이 이제는 적골이니. 사람들은 고개를 절레절레 저으며 지나쳤습니다. 홍련은 그 소리들을 희미하게 들으며 눈을 감았지요. 눈은 밤새 내렸습니다. 이튿날 새벽이 되자 홍련의 몸은 거의 눈 속에 파묻혀 있었지요. 숨결조차 가늘게 끊어질 듯 했습니다. 그때 누군가의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눈을 헤치고 걸어오는 소리였지요. 이런 사람이 쓰러져 있구먼. 낮고 굵은 남자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사람은 쓰러진 홍련을 발견하고는 황급히 다가왔지요. 낭자, 정신 차리시오. 하지만 홍련은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이미 의식을 잃은 지 오래였지요. 그 사람은 홍련을 들쳐 업고 어딘가로 향했습니다. 홍련의 손에는 여전히 피 묻은 비단 보자기가 꼭 쥐어져 있었습니다. 홍련이 눈을 떴을 때는 사흘이 지난 뒤였습니다. 낯선 천장이 보였지요. 다다미로 엮은 초가집 지붕이었습니다. 정신이 드셨습니까? 옆에서 나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돌리자 수염이 덥수룩한 중년 남자가 앉아 있었지요. 거친 옷차림에 손에는 약 냄새가 배어 있었습니다. 여기가 어디입니까? 장터 근처 제 집입니다.
소인은 약초 장수 송만복이라 하옵니다. 만복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홍련은 천천히 몸을 일으키려 했지만 상처가 욱신거려 신음을 흘렸지요. 아직 움직이시면 아니 됩니다. 상처가 깊어 며칠은 더 누워 계셔야 합니다. 만복이 홍련을 부축해 다시 눕혔습니다. 그리고는 따뜻한 죽 한 그릇을 떠다 주었지요. 일단 이것부터 드십시오. 기운을 차리셔야 합니다. 홍련은 떨리는 손으로 죽을 받았습니다. 며칠을 굶주린 탓에 눈물이 핑 돌았지요. 만복은 말없이 물을 떠다 놓고 물러났습니다. 죽을 다 먹고 나자 홍련은 문득 품을 더듬었습니다. 그리고 비단보자기가 없어진 것을 깨달았지요. 혹시 비단보자기를 보셨습니까? 홍련의 목소리가 급해졌습니다. 만복이 방 구석을 가리켰지요. 저기 말리고 있습니다. 피로 흠뻑 젖어 있기에 물에 빨아 놓았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돌리자 햇볕에 말리고 있는 비단보자기가 보였습니다. 다행히 안의 문서들은 무사한 듯 했지요. 홍련은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홍련의 상처가 조금씩 아물기 시작했지요. 만복은 매일 약을 갈아 바르며 성심껏 간호했습니다.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홍련은 비단보자기를 조심스럽게 펼쳤습니다. 안에는 아버지가 남긴 문서 조각들이 들어있었지요. 하지만 홍련은 글을 읽을 줄 몰랐습니다. 다만 아버지께서 이것이 중요하다 하셨으니 소중히 간직해야 한다는 것만 알 뿐이었지요. 그때 만복이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홍련이 펼쳐놓은 문서를 보더니 눈빛이 달라졌지요. 그것이 어디서 났습니까? 아버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홍련이 조심스럽게 대답했습니다. 만복은 한참을 문서를 들여다보았지요. 소인이 비록 약초나 캐는 천한 몸이오나 어릴 적 서당에 다닌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글을 조금 압니다. 만복이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이것은 관가의 장부와 관련된 것으로 보입니다. 그것도 아주 중요한. 정말입니까? 홍련의 눈이 커졌습니다. 만복이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진실을 부르는 증표입니다. 아씨의 아버님께서 억울하게 돌아가셨다면 이것이 그 억울함을 풀 열쇠가 될 것입니다. 홍련은 만복의 말에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것이었던 겁니다. 하지만 아씨 혼자 힘으로는 어렵습니다. 이것을 세상에 알리려면 그를 아는 이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홍련이 애타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만복은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지요. 소인이 아는 이 중에 관가의 서리가 하나 있습니다. 백성들의 억울한 사정을 글로 대신 써주는 이지요. 그 사람이라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입니다. 정말 도와주시겠습니까? 아씨를 거두어 준 것도 하늘의 뜻이라 생각합니다. 당연히 도와드려야지요. 만복의 눈빛이 따뜻했습니다. 홍련은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지요. 고맙습니다. 정말, 정말 고맙습니다.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을 수 있다는 희망의 눈물이었습니다. 울지 마십시오. 이제 시작입니다. 만복이 홍련의 어깨를 다독여 주었습니다. 며칠이 더 지나자 홍련은 몸을 추스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지만 일어나 걸을 수는 있었지요. 이제 괜찮으십니까? 예, 덕분에 많이 나았습니다. 홍련이 만복에게 절을 올렸습니다. 만복은 손사래를 치며 홍련을 일으켰지요. 절은 무슨 절입니까? 아가씨는 이제부터 힘든 길을 걸어야 합니다. 마음을 단단히 먹으셔야 합니다. 알고 있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처음 쓰러져 있을 때의 그 가냘픈 모습은 사라지고 무언가 단단히 결심한 사람의 눈빛이었지요. 소인이 내일 장터에 나갈 때 아가씨도 함께 가시지요. 거기서 그 서리를 만날 수 있을 것입니다. 예, 그러겠습니다. 홍련은 비단보자기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아버지께서 남긴 유일한 것, 그리고 아버지의 결백을 증명할 수 있는 유일한 증거였지요. 그날 밤 홍련은 오랜만에 편히 잠들 수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꿈을 꾸었지요. 아버지는 미소를 지으며 홍련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홍련아, 잘하고 있구나. 꿈속에서 아버지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홍련은 꿈에서도 눈물을 흘렸지요. 아버지, 반드시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겠습니다. 이튿날 아침 홍련은 일찍 일어나 몸을 씻었습니다. 그리고 비단 보자기를 품에 넣고 만복을 따라 나섰지요. 자, 이제 갑시다. 만복이 약초 보따리를 메고 문을 나섰습니다. 홍련도 그 뒤를 따랐지요. 차가운 바람이 불었지만 홍련의 마음은 뜨거웠습니다. 이제 더 이상 그저 구박받기만 하는 죄인의 딸이 아니었지요. 아버지의 원한을 풀고 세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된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 지켜봐 주십시오. 홍련은 속으로 되뇌며 단단히 각오를 다졌습니다. 품속의 비단 보자기가 따뜻하게 느껴졌지요. 장터는 사람들로 북적였습니다. 보부상들이 물건을 팔고 농부들이 곡식을 내다 파는 소리가 여기저기서 들렸지요. 홍련은 만복의 뒤를 따라 장터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여기서 약초를 팔면서 그 서리가 오기를 기다립시다. 만복이 보따리를 풀며 말했습니다. 홍련은 신분을 감추기 위해 얼굴에 수건을 둘렀지요. 만복을 도와 약초를 펼쳐놓으며 주변을 살폈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이었습니다. 장터 저편에서 한 젊은 사내가 나타났지요. 30 남짓 되어 보이는 그는 갓을 쓰고 품에 붓과 종이를 품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입니다. 만복이 작은 목소리로 홍련에게 일렀습니다. 사내는 장터 어귀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곧 백성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지요. 나리, 소인의 억울한 사연 좀 들어주십시오. 저도 좀 봐주십시오. 이웃과 땅 다툼이 생겼는데 어찌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들이 저마다 사연을 늘어놓았습니다. 그 서리는 윤재하라는 이름으로 백성들의 일을 글로 대신 써주는 일을 하고 있었지요. 재하는 한 사람 한 사람의 이야기를 정성껏 들었습니다. 그리고 붓을 들어 상소문을 써주었지요. 홍련은 그 모습을 지켜보며 감탄했습니다. 저런 분이라면 분명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해가 기울 무렵 사람들이 하나둘 흩어졌습니다. 재하가 붓을 거두고 일어서려 할 때 만복이 다가갔지요. 서리나리, 아, 오랜만입니다. 웬일이십니까? 재하가 반갑게 맞았습니다. 두 사람은 이전에도 몇 번 마주친 적이 있었던 모양이었지요. 급히 여쭐 일이 있어 찾아왔습니다. 만복이 홍련을 불렀습니다. 홍련이 조심스럽게 다가갔지요. 이분은 홍련이라 합니다. 사연이 있는 아씨인데 나으리께 도움을 청하고자 합니다. 재하는 홍련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수건으로 얼굴을 가렸지만 눈빛만으로도 범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지요. 무슨 일이십니까? 홍련은 잠시 망설이다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문서를 펼쳐 보였지요. 재하의 눈빛이 순간 변했습니다. 이것이 어디서 난 것입니까? 돌아가신 아버지께서 남기신 것입니다. 홍련이 떨리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재하는 문서를 자세히 들여다보았지요. 그의 얼굴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것은 관가의 장부와 관련된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것도 부정을 증명할 수 있는. 재하가 말을 멈추고 주변을 둘러보았습니다. 혹여 누가 듣지는 않을까 조심하는 눈치였지요. 여기서는 위험합니다. 다른 곳으로 가시지요. 세 사람은 장터를 벗어나 한적한 골목으로 향했습니다. 해가 지고 어둠이 내리기 시작했지요. 이 무늬를 보십시오. 재하가 문서의 한 부분을 가리켰습니다. 이것은 관가에서 쓰는 특별한 인장의 흔적입니다. 소인이 관가에서 일하며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럼 이것이 정말. 홍련의 가슴이 두근거렸습니다. 재하가 고개를 끄덕였지요. 이것은 매우 중요한 증거입니다. 하지만 아직 완전하지 않습니다. 더 자세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때였습니다. 골목 저편에서 인기척이 들렸지요. 누군가 이쪽을 살피는 듯 했습니다. 누구냐? 재하가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지요. 대신 급히 달아나는 발소리만 들렸습니다. 강도윤의 수하인 것 같습니다. 재하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어찌 알고 따라온 것입니까?
만복이 다급하게 물었습니다. 재하가 고개를 저었지요. 모릅니다. 하지만 저자들이 낌새를 챈 것 같습니다. 위험합니다. 재하가 홍련에게 말했습니다. 일단 피하십시오. 소인이 시간을 벌겠습니다. 아니 됩니다. 나으리께서 다치시면 걱정 마십시오. 소인은 관가 사람이니 함부로 하지 못합니다. 재하가 홍련과 만복을 뒤로 밀었습니다. 그리고 골목 입구를 막아섰지요. 얼마 지나지 않아 포졸 서넛이 나타났습니다. 그들은 횃불을 들고 주변을 살폈지요. 윤설이 여기서 뭐 하시오? 포졸 하나가 물었습니다. 재하는 태연하게 대답했지요. 그냥 바람 쐬러 나왔습니다. 무슨 일이십니까? 수상한 자들이 이 근처에 있다는 제보가 있어서 말이오. 포졸들이 골목 안을 들여다보려 했습니다. 하지만 재하가 슬쩍 몸을 움직여 길을 막았지요. 여기는 아무도 없습니다. 다른 곳을 찾아보시지요. 포졸들은 의심스러운 눈초리로 재하를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재하가 관가의 서리인 만큼 함부로 대할 수는 없었지요. 그럼 실례했습니다. 포졸들이 물러갔습니다. 재하는 그들이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기다렸지요. 이제 괜찮습니다. 재하가 돌아서자 홍련과 만복이 어둠 속에서 나타났습니다. 홍련의 기지로 담 뒤에 몸을 숨겼던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아닙니다. 하지만 이제 조심해야 합니다. 저들이 눈치를 챘습니다. 재하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나리, 저희를 도와주시겠습니까? 홍련이 간절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재하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소인도 평소 강도윤의 타막을 보고 분개하던 터였습니다. 돕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홍련이 깊이 절했습니다. 재하가 홍련을 일으켜 세웠지요. 하지만 쉽지 않을 것입니다. 강도윤은 권세가 있고 수하도 많습니다. 신중하게 준비해야 합니다. 알겠습니다. 세 사람은 그날 밤 비밀리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각자 흩어졌지요. 홍련은 만복과 함께 돌아가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이제 동지가 생겼다는 것이 든든했지요. 하지만 앞으로의 길이 험할 것이라는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입니다. 홍련은 품속의 비단 보자기를 꼭 쥐었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추었지요. 그 얼굴에는 두려움이 아니라 단단한 결의가 서려 있었습니다. 그날 밤부터 세 사람은 비밀스럽게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만복의 집 뒤편 작은 헛간이 그들의 은신처가 되었지요. 재하는 촛불을 켜고 비단 보자기 속 문서들을 하나하나 펼쳤습니다. 홍련과 만복은 그 옆에서 숨죽이며 지켜보았지요. 이것을 보십시오. 재하가 문서 한 장을 가리켰습니다. 희미한 글씨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지요. 이것은 관가의 재물 출입을 기록한 장부의 일부입니다. 여기 이 날짜를 보십시오. 재하의 손가락이 한 곳에 머물렀습니다. 쌀 100석이 들어왔다고 적혀 있으나 실제로는 50석만 창고에 들어갔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럼 나머지는 어디로 간 것입니까? 홍련이 물었습니다. 재하가 다른 문서를 꺼냈지요. 여기 있습니다. 강도윤과 심어량이 나눠 가졌다는 증거가. 문서에는 흐릿하지만 두 사람의 이름이 분명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 옆에는 금액과 날짜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지요.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재하의 목소리에 흥분이 묻어났습니다. 하지만 만복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하오나 이것만으로 조정이 움직이겠습니까? 강도윤은 권세가 있는 자입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더 확실한 증거가 필요합니다. 재하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소인이 관가에 들어가 더 많은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리고 피해를 본 백성들의 증언도 모아야 합니다. 소인도 돕겠습니다. 만복이 나섰습니다. 장터에서 약초를 팔며 사람들을 만나니 피해자들을 찾는 것은 소인이 맡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재하가 만복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홍련을 바라보았지요. 아가씨는 몸 조심하십시오. 아직 상처도 다 낫지 않았고 저들이 눈을 부릅뜨고 찾고 있을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결코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로 가득했지요.
며칠이 지났습니다. 제아는 관가를 드나들며 조심스럽게 자료를 모았습니다. 만복은 장터에서 강도윤에게 피해를 본 백성들을 만났지요. 그들의 증언을 하나하나 기록해 나갔습니다.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제아가 급히 헛간으로 달려왔지요. 큰일입니다. 제아의 얼굴이 창백했습니다. 홍련과 만복이 놀라 일어섰지요. 무슨 일입니까? 심어량이 낌새를 챘습니다. 소인이 이상한 짓을 한다며 강도윤에게 알렸다고 합니다. 그럼 홍련의 얼굴도 하얗게 변했습니다. 만복이 제아의 어깨를 잡았지요. 진정하십시오. 어찌된 일인지 자세히 말씀하십시오. 제아가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오늘 관가에서 몰래 장부를 베껴 적고 있었는데 월양의 심부름꾼이 지나가다 보았던 모양입니다. 곧 포졸들이 들이닥칠 것입니다. 그럼 어서 피해야 합니다. 홍련이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늦었지요. 밖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윤재아가 있느냐? 어서 나오지 못할까? 포졸들이 만복의 집을 에워쌌습니다. 홍련은 황급히 문서들을 챙겼지요. 제아가 그녀를 막았습니다. 아씨는 뒷문으로 빠져나가십시오. 소인이 시간을 벌겠습니다. 안 됩니다. 함께 가야 합니다. 그때 만복이 나섰습니다. 소인이 나가겠습니다. 만복, 소인은 늙은이라 별 볼 일 없습니다. 하지만 두 분은 이 일을 끝까지 해내야 합니다. 만복이 홍련의 손에 문서를 쥐어주었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부디 이 일을 이루십시오. 만복은 그렇게 말하고는 밖으로 나갔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윤재아는 어디 있느냐? 모릅니다. 소인은 혼자 삽니다. 만복이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포졸들이 집 안을 뒤지려 하자 만복이 몸으로 막아섰지요. 함부로 남의 집을 뒤질 수 있습니까? 그 틈에 홍련과 제아는 뒷문으로 빠져나갔습니다. 어둠 속을 헤치며 달렸지요. 뒤에서는 만복이 포졸들과 실랑이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달렸습니다. 숨이 턱까지 차올랐지요. 어느 작은 사당 뒤편에 몸을 숨겼습니다. 만복 어르신이 홍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아도 주먹을 불끈 쥐었지요. 어르신의 희생을 헛되이 하지 맙시다. 우리가 반드시 이 일을 이뤄야 합니다. 예, 그래야 합니다. 홍련이 눈물을 닦았습니다. 품속의 문서를 꺼내 펼쳐보았지요. 다행히 모두 무사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합니까? 일단 안전한 곳으로 가야 합니다. 소인이 아는 곳이 있습니다. 제아가 홍련을 이끌었습니다. 두 사람은 달빛 아래를 조심스럽게 걸었지요. 그날 밤 만복은 포졸들에게 끌려갔습니다. 강도윤이 직접 신문했지요. 윤재아는 어디 있느냐? 어서 대라. 모릅니다. 만복은 끝까지 입을 열지 않았습니다. 매질이 이어졌지요. 하지만 만복은 신음 한 번 내지 않았습니다. 이놈이 끝까지 버티는구나. 더 세게 쳐라.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곤장이 만복의 몸을 내리쳤지요. 피가 흘렀습니다. 며칠 뒤 만복은 결국 숨을 거두었습니다. 고문을 견디지 못한 것이지요. 하지만 끝까지 홍련과 제아의 행방을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홍련은 통곡했습니다. 만복 어르신, 제아도 주먹으로 땅을 쳤습니다. 두 사람은 만복의 시신 앞에 큰 절을 올렸지요. 어르신, 반드시 원수를 갚겠습니다. 반드시. 홍련이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지요. 이제는 단순히 아버지의 명예를 되찾는 것만이 아니었습니다. 만복의 원한까지 풀어야 했습니다. 어르신, 편히 잠드십시오. 저희가 끝까지 해내겠습니다. 제아가 향을 피우며 절했습니다. 달빛이 두 사람을 비추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졌지요. 앞으로의 길은 더욱 험난할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습니다. 이제는 너무 많은 것이 걸려 있었지요. 심어량은 체면을 세우기 위해 큰 잔치를 벌였습니다. 가난한 백성들에게 베푼다는 명목의 자선잔치였지요. 하지만 실상은 자신의 선행을 드러내 소문을 좋게 만들려는 속셈이었습니다. 마님의 큰 덕에 저희 같은 천민들도 이렇게 좋은 음식을 먹게 되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마님. 백성들이 고개를 조아렸습니다.
월양은 흡족한 표정으로 웃었지요. 허허, 이것쯤이야. 어려운 백성들을 돌보는 것이 양반의 도리가 아니겠습니까? 마당에는 탈춤패가 들어와 한창 공연을 펼치고 있었습니다. 북소리와 꽹과리 소리가 요란했지요. 사람들은 탈춤을 구경하며 즐거워했습니다. 그 혼잡함 속에서 홍련은 조심스럽게 담을 넘었습니다. 남루한 식모 차림이었지요. 얼굴에는 검댕을 묻혀 알아볼 수 없게 했습니다. 만복 어르신, 지켜봐 주십시오. 홍련은 속으로 되뇌며 안채로 향했습니다. 탈춤 구경에 정신이 팔린 사이 아무도 그녀를 눈여겨보지 않았지요. 안채 뒤편에는 월양의 방이 있었습니다. 홍련은 창문 틈으로 안을 살폈지요. 월양이 누군가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군수나리, 이것은 작은 정성입니다. 월양이 비단 보자기에 싼 무언가를 건넸습니다. 군수가 그것을 받아 열어보더니 만족스러운 표정을 지었지요. 허허,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는 없는데. 아닙니다. 나리께서 늘 저희를 돌봐주시니 당연한 일이지요. 군수의 손에 들린 것은 황금 열량이었습니다. 홍련은 숨을 죽이며 그 장면을 지켜보았지요. 그나저나 그 윤재하라는 자는 어찌 되었습니까? 군수가 물었습니다. 월양이 입가에 비웃음을 머금었지요. 걱정 마십시오. 강도윤 어르신께서 잘 처리하고 계십니다. 그 약초꾼 늙은이도 이미 죽었고요. 잘했소. 그런 것들은 일찍 눈을 돌려야 후환이 없는 법이지. 두 사람이 낄낄거리며 웃었습니다. 홍련은 이를 악물었지요. 저들이 만복의 죽음을 이렇게 태연히 이야기하다니. 홍련은 재빨리 품에서 작은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재아가 준 먹물과 붓이 들어있었지요.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월양의 장롱 서랍을 열었습니다. 여기 있을 것이다. 서랍 안에는 여러 문서가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중 몇 장을 꺼내 품에 넣었지요. 강도윤과 주고받은 서신들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발소리가 들렸지요. 마님, 군수나리께 술상을 드리겠습니다. 식모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홍련은 황급히 몸을 숨겼지요. 담 뒤에 바짝 붙어 숨을 죽였습니다. 식모가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홍련은 그 틈에 다시 움직이려 했지요. 하지만 발을 헛디뎠습니다. 돌에 걸려 넘어지며 소리가 났습니다. 뭐야, 저 소리. 월양이 벌떡 일어났습니다. 홍련은 재빨리 일어나 달렸지요. 누구냐? 어서 잡아라. 월양의 고함이 터졌습니다. 식모들이 우르르 몰려 나왔지요. 홍련은 마당을 가로질러 담을 향해 달렸습니다. 저기다. 잡아라. 포졸들도 움직였습니다. 탈춤패 사이가 아수라장이 되었지요. 홍련은 사람들 틈을 비집고 달렸습니다. 담이 눈앞이었습니다. 홍련이 담을 기어오르려 할 때 누군가 그녀의 발목을 잡았지요. 잡았다. 포졸이 소리쳤습니다. 홍련이 발버둥 쳤지요. 그때 어둠 속에서 누군가 나타나 포졸을 밀쳤습니다. 어서 가십시오. 재하였습니다. 그는 미리 담 밖에서 기다리고 있었던 것이지요. 고맙습니다. 홍련이 담을 넘었습니다. 재하도 뒤따라 넘어왔지요. 두 사람은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뒤에서는 월양의 비명 같은 고함이 들렸습니다. 당장 찾아내라. 틀림없이 그 계집아이다.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홍련과 재하는 골목을 빠져나가고 있었지요. 한참을 달린 끝에 두 사람은 한 폐가에 몸을 숨겼습니다. 숨이 턱까지 찼지요. 괜찮으십니까? 재하가 물었습니다. 홍련이 고개를 끄덕이며 품에서 문서를 꺼냈지요. 이것을 가져왔습니다. 재하가 문서를 펼쳐보았습니다. 촛불을 켜고 자세히 살폈지요. 이것은 대단한 증거입니다. 재하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강도윤과 월양이 주고받은 서신입니다. 여기에 군수에게 뇌물을 준 내역까지 적혀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제 상소를 올릴 수 있습니다. 재하가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지요. 만복 어르신께 보고할 수 있겠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상소문을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하가 붓을 들었지요. 모든 증거와 증언을 담았습니다. 밖에서는 횃불을 든 포졸들이 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홍련과 재하는 아랑곳하지 않았지요.
아버지, 이제 하늘이 아니라 우리가 심판을 부르겠습니다. 홍련이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달빛이 그녀의 얼굴을 비췄지요. 저 멀리 월양의 집에서 불길이 치솟았습니다. 혼란 속에서 불이 난 모양이었지요. 하인들이 우왕좌왕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불이야, 어서 불을 꺼라, 물을 길어와라. 월양의 비명소리도 섞여 있었습니다. 홍련은 그 불길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제 시작이다. 저들의 죄악이 모두 타오를 것이다. 제아가 마지막 글자를 썼습니다. 상소문이 완성되었지요. 이제 이것을 조정에 올려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됩니까? 소인에게 방법이 있습니다. 관가에 아는 이가 있으니 그를 통해 올리겠습니다. 제아가 상소문을 조심스럽게 접었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십시오. 이제 곧 끝납니다. 예, 반드시 끝을 보겠습니다. 홍련의 눈빛이 단단했습니다. 품속의 비단 보자기를 꼭 쥐었지요. 아버지와 만복의 원한이 곧 풀릴 것이었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새로운 날이 밝아오고 있었지요. 홍련과 제아에게도 그리고 억울한 백성들에게도 정의가 밝아오는 날이었습니다. 며칠 밤을 숨어 떠돌았습니다. 홍련과 제아는 산중 깊은 곳의 초막에 몸을 숨겼지요. 낮에는 숨어 지내고 밤에만 움직였습니다. 제아는 만복의 옛 제자들을 찾아다녔습니다. 만복이 살아생전 약초를 가르쳐 주었던 이들이었지요. 그들도 강도윤에게 피해를 본 백성들이었습니다. 스승님의 원수를 갚아야 합니다. 저희도 돕겠습니다. 제자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습니다. 그들은 강도윤에게 피해를 본 백성들의 탄원서를 모았지요. 억울하게 땅을 빼앗긴 이 부당하게 세금을 더 낸 그 수가 수십 명에 달했습니다. 이것이면 충분합니다. 제아가 탄원서 뭉치를 들었습니다. 홍련이 옆에서 지켜보았지요. 이제 조정에 올릴 수 있겠습니까? 예, 이제 때가 되었습니다. 제아가 상소문과 증거들을 보자기에 싸서 품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나섰지요. 제가 한양으로 가서 직접 올리겠습니다. 혼자 가시면 위험합니다. 홍련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제아는 고개를 저었지요. 소인은 서리입니다. 공적인 일로 한양에 가는 것이라 하면 막지 못합니다. 그래도 아씨는 여기 계십시오. 소인이 다녀오겠습니다. 제아가 홍련의 손을 잡았습니다. 반드시 돌아오십시오. 걱정 마십시오. 제아는 그렇게 떠났습니다. 홍련은 초막에 남아 제아를 기다렸지요. 하지만 제아는 고을을 벗어나기도 전에 붙잡혔습니다. 강도윤이 모든 길목에 포조를 배치해 두었던 것이지요. 윤재하, 내 이놈. 강도윤이 직접 나타났습니다. 제아는 품속의 상소문을 지키려 했지만 소용없었지요. 포졸들이 그를 붙들어 꿇어앉혔습니다. 감히 관가를 속이고 역적질을 하다니. 강도윤이 제아의 품을 뒤졌습니다. 상소문과 증거들이 쏟아져 나왔지요. 이것이 뭐냐? 백성들의 억울함을 전하는 것입니다. 제아가 소리쳤습니다. 강도윤이 비웃으며 상소문을 찢어버렸지요. 백성, 내 이놈이 누구 편에서 말하는 거냐? 강도윤의 신호에 포졸들이 제아를 끌고 갔습니다. 옥에 가두었지요. 그 소식은 곧 홍련에게 전해졌습니다. 만복의 제자 하나가 급히 초막으로 달려왔지요. 아씨, 큰일입니다. 서리나리가 잡혔습니다. 홍련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디입니까? 읍내 옥에 갇혔습니다. 홍련은 망설임 없이 뛰쳐나갔습니다. 위험한 줄 알면서도 갈 수밖에 없었지요. 밤이 되자 홍련은 옥 근처에 몰래 들어갔습니다. 포졸들이 지키고 있었지만 홍련은 담을 넘어 뒤편으로 갔지요. 서리나리, 홍련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어둠 속에서 제아의 목소리가 들렸지요. 어찌 이곳에.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구해드리겠습니다. 홍련이 새창살에 매달렸습니다. 제아가 반대편에서 손을 내밀었지요. 두 사람의 손이 창살 사이로 맞닿았습니다. 아닙니다. 아씨는 도망가십시오. 소인은 괜찮습니다. 무슨 말씀을. 함께 나가야 합니다. 홍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제아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지요. 우리가 꺾여도 진실은 꺾이지 않습니다.
아가씨가 살아야 이 일을 끝낼 수 있습니다. 그때 멀리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 순찰을 돌고 있었지요. 어서 가십시오. 재아가 다급하게 말했습니다. 홍련은 눈물을 흘리며 뒤로 물러났지요. 반드시 구해드리겠습니다. 홍련이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재아는 창살을 붙들고 한참을 서 있었지요. 그날 밤 만복의 제자들이 움직였습니다. 그들은 몰래 옥 주변을 살폈지요. 그리고 포졸들이 교대하는 틈을 노렸습니다. 한밤중이었습니다. 제자들이 담을 넘어 옥 뒤편으로 들어갔지요. 새 창살을 들어 올리며 재아를 꺼냈습니다. 빨리 가십시오. 아씨는 초막에 계십니다. 재아가 급히 몸을 일으켰습니다. 하지만 다리에 힘이 없어 비틀거렸지요. 제자들이 그를 부축했습니다. 밖에서 함성이 들렸습니다. 죄인이 달아났다. 어서 잡아라. 포졸들이 횃불을 들고 뛰쳐나왔습니다. 제자들은 재아를 업고 달렸지요. 화살이 날아왔습니다. 한 제자가 화살에 맞아 쓰러졌습니다. 먼저 가십시오. 안 됩니다. 하지만 시간이 없었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재아를 끌고 달렸지요. 산길을 헤치며 초막으로 향했습니다. 홍련이 그들을 맞았습니다. 재아는 상처투성이었지요. 나으리, 괜찮습니다. 재아가 힘없이 말했습니다. 홍련이 그의 상처를 보살폈지요. 그날 밤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만복의 제자가 숨졌다는 것이었지요. 그는 재아를 구하다 포졸의 칼에 맞았던 것입니다. 또 한 사람이 홍련이 주저앉았습니다. 재아도 주먹을 쥐었지요. 다음 날 새벽 홍련과 재아는 몰래 만복의 제자 시신을 찾아갔습니다. 차가운 시신이 내버려져 있었지요. 홍련이 눈물로 맹세했습니다. 이 피를 칼 대신 붓으로 갚겠습니다. 반드시 진실을 밝혀 원한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재아도 절했습니다. 소인도 맹세합니다. 끝까지 이 일을 해내겠습니다. 동이 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은 시신을 조용히 묻어주었지요. 그리고 다시 길을 나섰습니다. 이제 물러설 곳이 없었습니다. 너무 많은 사람이 희생되었지요. 홍련의 눈빛이 달라져 있었습니다. 이제는 복수가 아니라 정의였습니다. 재아의 상소가 마침내 조정에 닿았습니다. 며칠 뒤 감찰관이 고을로 내려왔습니다. 붉은 관복을 입은 감찰관의 행차에 관아가 술렁였지요. 강도윤은 급히 감찰관을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나리. 먼 길 오시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수고랄 것 없소. 조정의 명을 받들어 왔을 뿐이요. 감찰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에 긴장감이 스쳤지요. 한편 홍련은 거지 여인의 모습으로 변장하고 있었습니다. 얼굴에 흙을 묻히고 남루한 옷을 걸쳤지요. 그리고 월양의 집 근처를 어슬렁거렸습니다. 저기 거지가 또 왔네. 쫓아내야지. 식모들이 홍련을 내쫓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재빨리 뒷담 쪽으로 몸을 숨겼지요. 월양의 집은 이미 혼란에 빠져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왔다는 소식에 모두가 불안해하고 있었지요. 마님,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진정하거라. 증거만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월양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얼굴은 창백했지요. 홍련은 담틈으로 안을 살폈습니다. 월양이 급히 뭔가를 태우고 있었지요. 문서들이었습니다. 증거를 없애려는 것이다. 홍련은 재빨리 움직였습니다. 창문 틈으로 손을 넣어 아직 태우지 않은 문서 몇 장을 낚아챘지요. 그리고 조용히 물러났습니다. 홍련은 곧장 관아로 향했습니다. 감찰관이 머무는 곳을 알아냈지요.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가 조용히 문서를 창문 틈으로 밀어 넣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관아뜰에 백성들이 모였습니다. 감찰관이 직접 조사를 시작한다는 소문이 퍼졌던 것이지요. 강도윤이 관아뜰에 섰습니다. 월양도 불려 나왔지요. 두 사람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감찰관이 장부를 펼쳤습니다. 이것을 보시오. 장부에는 관과 재물의 출입이 상세히 적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빠진 돈의 행방도 분명히 표시되어 있었지요. 이것은 무엇이오? 감찰관이 강도윤을 향해 물었습니다. 강도윤은 말문이 막혔지요. 그것은
여기 당신과 심어량의 이름이 선명히 적혀 있소. 어찌된 일이오? 백성들이 웅성거렸습니다. 강도윤의 얼굴에서 핏기가 가셨지요. 누명입니다. 이것은 누군가 꾸민 것입니다. 강도윤이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감찰관은 다른 문서를 꺼냈지요. 그럼 이것은 어찌된 것이오? 당신이 군수에게 뇌물을 건넨 기록이요. 월양의 다리가 후들거렸습니다. 그녀가 어젯밤 태우지 못한 바로 그 문서였지요. 이것도 누명이라 하겠소? 감찰관의 목소리가 차갑게 내려앉았습니다. 그때 강도윤의 수하 하나가 끌려 나왔습니다. 포졸들이 그를 붙들고 있었지요. 이자가 스스로 고하겠다 하였습니다. 수하는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지요. 소인이 직접 보았습니다. 강도윤 나리께서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을 따로 빼돌리는 것을. 이놈이. 강도윤이 달려들려 했습니다. 하지만 포졸들이 그를 붙잡았지요. 소인은 또한 심어량 마님께서 관가의 곡식을 빼돌려 장사하는 것도 보았습니다. 수하의 증언이 이어졌습니다. 백성들의 웅성거림이 커졌지요. 저자들이 우리를 속였구나. 우리가 낸 세금을 저렇게 쓰다니. 분노의 목소리가 여기저기서 터져나왔습니다. 감찰관이 손을 들어 백성들을 진정시켰습니다. 그리고 강도윤과 월양을 향해 말했지요. 조정의 명으로 두 사람을 잡아들이겠소. 포졸들이 두 사람에게 포승줄을 씌웠습니다. 월양이 비명을 질렀지요. 아닙니다. 저는 억울합니다. 포기하시오. 증거가 명백하오. 감찰관이 냉정하게 말했습니다. 강도윤과 월양은 포승줄에 묶여 끌려갔습니다. 백성들이 그들을 향해 욕을 퍼부었지요. 저런 것들이 양반이라니. 죄인의 딸을 구박하더니 정작 죄인은 자기들이었구나. 홍련은 멀리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습니다. 거짓 차림 그대로였지요. 재아가 그녀 옆에 섰습니다. 해냈습니다, 아씨. 예, 드디어. 홍련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지요. 마침내 정의를 세운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고개를 들어 강도윤과 월양이 끌려가는 모습을 지켜보았습니다. 증오가 아닌 담담한 눈빛이었지요. 이제 아버지께 보고 드릴 수 있겠구나. 홍련이 품속의 비단 보자기를 만졌습니다. 그 안에는 아직도 아버지의 문서가 들어있었지요. 아버지, 만복 어르신, 그리고 제자분들, 이제 원통함이 풀리셨습니까? 홍련이 하늘을 올려다보며 중얼거렸습니다. 맑은 하늘이 그녀를 내려다보고 있었지요. 관아뜰에서는 감찰관이 백성들에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소. 억울한 일이 있으면 조정에 알리시오. 백성들이 고개를 숙여 절했습니다. 오랜만에 정의가 바로 선 날이었지요. 홍련과 재아는 조용히 그곳을 떠났습니다. 이제 할 일이 하나 남았지요. 아버지의 묘에 가서 모든 것을 보고하는 일이었습니다. 사건이 끝난 뒤 홍련과 재아는 홍정수의 묘를 찾았습니다. 산 중턱에 자리한 소박한 무덤이었지요. 풀이 무성하게 자라 있었습니다. 홍련은 무릎을 꿇고 무덤 앞을 정리했습니다. 풀을 뜯어내고 흙을 다듬었지요. 재아도 옆에서 함께했습니다. 정갈하게 정리를 마친 뒤 홍련은 품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냈습니다. 그동안 피와 땀으로 얼룩졌던 보자기를 깨끗이 빨아 말렸지요. 그것을 무덤 앞에 펼쳐 놓았습니다. 아버지, 누명은 벗겨졌습니다. 홍련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지요. 아버지께서 결백하셨다는 것을 온 세상이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 편히 잠드십시오. 재아도 함께 절을 올렸습니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지요.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홍련이 입을 열었습니다. 이제 어찌해야 할까요? 아씨께서는 이제 떳떳이 사실 수 있습니다. 죄인의 딸이 아니라 충신의 딸로. 재아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품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지요. 조정에서 소인에게 벼슬을 내린다 합니다. 그리고 아씨 아버님의 명예도 회복시켜준다 하였습니다. 정말입니까? 홍련의 얼굴이 환해졌습니다. 재아가 홍련을 바라보며 조심스럽게 말했지요. 아가씨도 한양으로 가시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아버님의 명예가 회복되었으니 떳떳이 살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홍련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소녀는 다른 길을 가려 합니다. 다른 길이라니요? 재아가 의아해했습니다. 홍련이 멀리 장터 쪽을 바라보았지요. 소녀는 권세를 원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진실을 밝히고 싶었을 뿐입니다. 홍련이 비단 보자기를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이제 소녀가 해야 할 일은 이붓으로 억울한 이들의 사연을 전하는 것입니다. 재아가 홍련의 뜻을 알아챘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이다 고개를 끄덕였지요. 그것도 좋은 길입니다. 아씨라면 많은 이들을 도울 수 있을 것입니다. 나으리도 한양에서 백성을 위해 힘써 주십시오. 그러겠습니다.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홍정수의 묘 앞에 함께 절했습니다. 그리고 각자의 길로 향했지요. 그 무렵 강도윤과 심어량은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관가 뜰에서 백성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형이 집행되었지요. 두 사람은 끝까지 용서를 빌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충신을 모함한 죄는 너무도 컸습니다. 칼날이 떨어지는 순간 그들이 쌓아온 모든 권세와 재물이 한순간에 무너졌지요. 며칠 뒤 홍련은 장터로 돌아왔습니다. 만복이 앉아있던 바로 그 자리였지요. 간단한 상과 벼루 그리고 붓을 놓았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도 홍련에게 오지 않았습니다. 젊은 여인이 글을 쓴다는 것을 이상하게 여겼지요. 하지만 홍련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억울한 일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제가 대신 글로 써드리겠습니다. 홍련의 목소리는 단단했습니다. 며칠이 지나자 한 백성이 조심스럽게 다가왔지요. 아씨, 소인의 사연 좀 들어주시겠습니까? 말씀하십시오. 홍련이 붓을 들었습니다. 백성이 자신의 억울한 사연을 늘어놓았지요. 홍련은 정성껏 그 이야기를 글로 옮겼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씨. 백성이 깊이 절하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그 소문은 빠르게 퍼져나갔지요. 장터에 글 잘 쓰는 여인이 있다더라. 억울한 사연을 아주 잘 써준다더군. 사람들이 하나둘 홍련을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홍련은 그들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글로 써주었지요. 때로는 상소문을 대신 써주기도 했습니다. 아씨, 붓에 붉은 물이 들어있습니까? 글씨가 참으로 선명합니다. 어느 백성이 신기하다는 듯 물었습니다. 홍련이 미소를 지었지요. 이것은 붉은 먹이 아닙니다. 소녀의 마음입니다. 사람들은 홍련을 붉은 필의 여인이라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그녀가 쓴 글은 힘이 있어 조정에서도 귀담아 들었다고 했지요. 계절이 바뀌고 해가 지났습니다. 홍련은 여전히 장터에 앉아 백성들의 사연을 들어주고 있었지요. 어느 날 관복을 입은 재아가 홍련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이제 제법 높은 벼슬에 올라 있었지요. 아가씨, 그간 안녕하셨습니까? 날이 오랜만입니다. 두 사람은 반갑게 인사를 나눴습니다. 재아가 주변을 둘러보았지요. 소문대로 많은 이들이 아씨를 찾아오는군요. 나리께서 한양에서 좋은 정사를 펼치신다는 소문도 들었습니다. 부끄럽습니다. 다만 아씨께서 보여주신 길을 따라갈 뿐입니다. 재아가 홍련에게 작은 보자기를 건넸습니다. 이것은 조정에서 내린 것입니다. 아씨 아버님의 관직이 회복되었고 이것은 그 증표입니다. 홍련이 보자기를 풀자 아버지의 이름이 새겨진 패가 나왔습니다. 홍련의 눈에 눈물이 맺혔지요. 고맙습니다, 나리. 아닙니다. 이 모든 것이 아가씨의 용기 덕분입니다. 두 사람은 잠시 이야기를 나눈 뒤 헤어졌습니다. 재아는 다시 한양으로, 홍련은 다시 장터로 돌아갔지요. 해가 지고 달이 떴습니다. 홍련은 마지막 사연을 다 써주고 붓을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하늘을 올려다보았지요. 아버지, 보고 계십니까? 소녀는 잘 살고 있습니다. 별이 반짝였습니다. 마치 대답하는 것처럼 느껴졌지요. 이 이야기는 사람들 입에서 입으로 전해졌습니다. 악은 오래가지 못하고 선은 늦어도 반드시 도착한다는 교훈과 함께 말이지요. 그리고 장터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붉은 피를 든 여인이 백성들의 사연을 듣고 있다는 전설이 되어 남았습니다.